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을 잘 지켜서 입찰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한 6개월 정도면은 거의 하나씩 낙찰을 받고 수익을 올려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을 벌려고 생각해야 돼요. 폐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46쪽 보시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2024 6252 임의 경매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땅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제주도에 사놔도 돼요. 지금 하락했을 때 제가 보기엔 지금 최대로 하락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4천이 지금 얼마죠? 1억 1,800인지 34%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 토지가 얼마죠? 169평이죠. 169평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대지로 집이 지어져 있는 동네는 기본이 200만 원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 내놔도 매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모로 보고 있다가 이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대지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고 여기 보면 주택 창고 있는데 뭘로 돼 있죠? 매각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낙찰을 경매로 진행되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물건 번호 2번, 3번, 4번, 1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물건 번호 1번하고 5번은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이 지금 돼 있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나 하면은 보십시오. 청구 금액이 9억 6,3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건을 5개를 전부 다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2개는 낙찰이 됐고 3개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가 있는 거 지금 34%까지 떨어진 걸 제가 이걸 하나를 고른 겁니다. 뭔가 봤더니 제가 왜 이걸 골랐냐면은 자 보십시오. 피보존 권리, 재산 분할권 청구권을 했고 채권자 양도가 이런 했다가 가처분 했다가 이걸 취소시켰죠. 제가 보니까 배우자가 그 재산권 분할로 해갖고 가처분 해놨다가 그 자기 재산권 분할 그 판결문 받은 거 가지고 5개의 건물을 집어넣어 갖고 9억 얼마로 판결문 받은 거를 9억 얼마로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재산이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 받아서 부부인데 재산 분할권 청구해 갖고 아마 법원에서 배우자한테 9억 얼마를 줘라고 판결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해놨다가 이 기한 경매로 바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강제경매 결정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게 양누구가 이제 그 배우자가 했던 것이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거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돼 있죠.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전이고 임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죠. 다 자기 돈 재산권으로 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있는 사람은
9억 메탄을 다 뺏겨야 돼?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버텨야 돼? 버틸 수 있겠죠. 버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뺏기더라도 내가 집은 좀 그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이게 100%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럴 확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연취락지구 돼 있죠.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자연취락지구가 뭐예요? 자연취락지구는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종 일반 지역에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할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바닷가까지 걸어서 얼마죠? 177m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분이면은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닷가가 좀 가깝다. 물론 100 몇십 미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바다에 조망권이 있다는 거는까지는 볼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바닷가와 좀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와 가깝다 할 때는 조금 아내보다는 매매가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랬을 때 34%로 샀을 때의 확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확률. 내가 건축물 관장이 있죠, 여기요.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그럼 이게 보면, 이것이 보면 언제죠? 언제요? 1970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제주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만큼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있는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사람은 아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으로 승계를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상속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철거와 지료를 내놔라 소송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 지료를 내놓는 사람들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걸 압류를 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건물도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서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어 놨을 때 바닷가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제주도에서 땅값이 제일 싼 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이쪽에 지금 새로운 공항이 생기고 이쪽 제주시 이 북쪽은 애월이나 이런 쪽은 부동산 값이 나가는데 지금 제주도에 가서 보면 이쪽이 제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제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강남 있고 강북이 있고 변두리가 있듯이 제주도에서 보면 제일 변방이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제주 사람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서울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그러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조금 수리를 해놓고 그 임대료를 주면서 판다고 하면 가격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샀을 때는 승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제주도의 부동산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다.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기 때문에 34%까지 하락한 것이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70%면은 다 낙찰됐었어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보면 애월 있는 쪽에서도 보면 이런 집을 가지고 깨끗이 꾸며가지고 찻집을 만들어놔도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제주도가 제일 장사가 잘 됐던 데가 언제죠? 코로나 때 해외 못 나갔을 때
그때가 아주 그 제주도의 번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화가 하락을 하고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가 지금 제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나 일본을 가나 뭐 돈 차이 크게 나지 않고 비행기 타는 건 크게 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다시 조금 더 한 2, 3년 다시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도로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지만 여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는 데가 이렇게 등기부등본 찾아봤더니 없는 걸로 나옵니다. 소멸 기준 이렇게 갖고 보면 권리집인데 그 뭐 소유권 정누구가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증여 이렇게 갖고 누군가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세를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600만 원의 월세, 이제 연세로 살고 있다가 경매로 진행되니까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고쳐갖고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매로 신청했는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한 것은 기준 권리보다 배당 요구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보면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이면 최우선으로 먼저 변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주도에 여기 이 사람이 2천만 원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해서 배당으로 받아가는 것이지 낙찰될 때 돈으로 받아가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자가 일부 있는데 이것이 일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물 중 동쪽 방에 임차하여 이렇게 돼 있죠. 방을 하나 임차를 해갖고 연세 6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2천만 원 신청해갖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기 살고 있는 그 주인은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이사를 가지 않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죠. 그렇게 재산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면 여기도 소장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걸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 제가 강제죠. 그 표시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59쪽 보시겠습니다. 7번째 물건입니다. 2025 타경 31077 해갖고 이거는 대구에 있는 주택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얼마 청구 금액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층에는 지분권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2층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하 가능성도 있고 취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이고 여기 대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7점 60.35 해갖고 지분 매각입니다. 보면 2분의 1 지분입니다. 돼 있고 여기는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그 옛날 집인데 내가 토지 연계가 확인할 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없이 그냥 제 2종 일반 주거 대지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다음에 요 집입니다. 이 집. 여기 보시면 지분 감료해놨고 강제 경매로 집어넣었죠.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대부분 설정이 있는데 설정이 없죠. 이 집은 설정이 없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지 않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강제 경매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10 누구고 2 누구죠? 보면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이 얘기는 보면 10 누구하고 2 누구하고 모자지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아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엄마는 여기서 살고 있다는데 등기할 때까지는 이렇게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취하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만약에 그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모친만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아들내미가 개판인 아들내미는 지 돈 어떻게 하든지 모르고 지 엄마 쫓겨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나 모른다. 어차피 뭐 경매로 지분 나가도 1,000얼마 원 빼고 나면은 나머지 뭐 다 공제하더라도 몇 천만 원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취하된다는 확률은 없지만은 취하될 확률은 높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모친 지분권자 보면 1층 거주 이 누구를 만나 문행주 조합 목적 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층은 위 임차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준권리 가압류가 2021년 11월 23일고 세입자 전입일은 23년 12월 20일. 그러니까 2층에 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기준권리를 넣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누구는 뭐예요? 채무자의 모친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채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채무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가 확신이 있으려면은 여기 가서 조사를 해갖고 여기에 그 채무자하고 모친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취하될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게 써도 2등, 3등을 제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취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천안 2024 406입니다. 여기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고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왜 없는가 봤더니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정식 건물로 짓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로 짓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목의 전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긴 있지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은 없이 경매로 진행당합니다. 2억 2,300에서 지금 1억 900까지 반 가격으로 하락한 겁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176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보일러, 창고, 뭐 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야? 오른쪽에 보면 매각 제외로 됐습니다. 땅만 경매로 낙찰받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항공사진을 봤더니 건물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진은 제가 알기로 한 3년마다 한 번씩 찍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조금 좀 마음이 깨름직한 것이 이 앞에 이게 뭐가 있죠? 철도가 있죠. 여기 잘 나가면 철도 지나가는 게 시끄러울까 안 시끄러울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협상이 안 돼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걸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좀 낮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여기 철도가 있다는 걸 감정평가 안 하고 그냥 결정합니다. 그런 걸로는 좀 불리하다 이런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집이 이렇게 져져 있죠.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상관없이 왼쪽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뭐야?
콘크리트를 쳐놓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집은 가설 건축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었죠. 이렇게 집이 있어갖고 이게 요 도로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아주 주방도 있고 참 좋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뭐 고속도로 있죠. 이쪽에는 뭐예요? 철도 있죠. 지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런 거는 아쉬운 겁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5,400으로 돼 있고 임의 경매로 해서 5천 얼마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근저당 설정한 데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를 만나 문의한 바 목록주는 소유자가 모두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다시 말하면 다른 세입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왔기 때문에 세움틀을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뭘로 돼 있죠? 2024년도 4월 달이 지었죠. 지금 몇 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5, 6개월밖에 안 된 거죠. 1년 아니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뭘로 돼 있죠? 가설 건축물이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하고 정식 건축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 이것도 우리 조금 알고 넘어가십시다. 건축법 제20조를 보면 가설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존 건축물이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설치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저거는 허무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때는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어느 공사장에 보면 도로 공사한다고 가설 건축물 지어놓은 거 있죠. 그럼 도로 공사 끝나면은 그 건축물 허물겠죠. 어디에 임시로 뭐 전시하는 경우 있죠. 그럼 허물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 있죠. 아파트 분양 끝나면 모델하우스가 철거하겠죠. 그럴 때는 담당자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받고 그거를 그냥 자진해서 철거할 거니까 건축법에 어긋나도 건축법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신고로 받아준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허가는 뭘로 받죠? 가설 건축으로 받죠. 근데 이 사람이 허물을 것 같아, 안 허물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정식으로 건축법과 다 적용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도 있어야 되고 정식으로 전용 허가도 받아야 다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으로 제가 보면 건축 허가를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최대 기간이 얼마나?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가설 건축물을 진 사람이 다시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면은 3년 또 연장해줘요. 그럼 3년 또 연장했죠. 그럼 또 연장해? 허물어. 또 연장해. 아니, 또 연장하지 않고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 주시죠.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줘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서 정식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왜?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다 건물이 지어진 가설 건축물은 정식 건축물을 받으려면 정식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에서 정식 건축물을 바꿔줍니다. 이해가셨죠? 이것이 가설 건축물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설 건축물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낙찰을 받고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철거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럼 아까 이 사람이 언제 지었다 그랬죠? 24년이죠. 그러면 24, 25, 26 되면 3년이죠. 3년이 되려면 그러면 땅 주인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죠. 땅 주인 허락을 받아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땅 주인이 도장 안 찍어주면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협상을 하게끔 되면은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맞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압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매가 나는 게 아니라 설정한 거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고 경매가 나왔다 이런 뜻은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낙찰을 받고 건물은 매각 제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지 않고 넌 땅만 받았잖아. 건물은 내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가 지조 소송을 내서 이 가설 건축물을 경매로 집어넣든지 강제 기입 등기를 시켜서 정식 건물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보면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현장을 가서 아까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제1항과 3항에 따른 가설 건축을 건축하거나 출구할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조서부터 38조, 42조까지 44조부터 60조까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일부 규정. 그럼 여기서 안 하는 게 뭐예요? 건축물의 공사 감리,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 관리자 안 만들죠? 그 다음에 등기 촉사, 등기 안 만들어집니다.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선, 구조 내력, 건축물 피난 시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담당자가 봤을 때 허문다고 확인이 됐을 때 이걸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허문다는 확인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다 적용한다면 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장이 나오니까 공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투자 시 권리 분석 필수 조건, 토지의 가격만을 감정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장에 입찰을 들어갈 때는 건물이 얼마 있는 건 따지지 말고 기계가 얼마 있는 건 따지지 말아야 되느냐. 감정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얼마고 낙찰 가격이 얼마만 보고 입찰 가격을 정해야지 건물이나 안에 기계까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을 내가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가려면 나홀로 공장보다는 주변이 공장지대로 같이 있는 곳을 더 유리하고 가격이 임대가 나이버렉이 좋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공장은 화물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화물차가 진입이 가능한 4m의 도로가 아니라 6m의 도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공장이 여건했을 때 화물차가 마당 안에 들어와서 화물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가 내가 이거를 월세를 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경매로 던질 때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같이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있을 때는 그런 폐기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공장에 들어갈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내가 입찰해야 되겠다는 때는 이 5가지를 머릿속에다 넣고 현황을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76쪽입니다. 부천 2024-47416 여기 보면 김포시 월곡면의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감정 가격이 19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라겠죠? 9억 4천 9억까지 하라고 했는데 여기 감정 가격을 보면
땅 가격이 얼마죠? 16억이죠. 건물이 3억이고 제시해가 뭐 있어서 한 4억인데 이 4억은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 16억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는다? 9억 4,900이다 하고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다시 매매를 한다고 할 때는 건물은 치지 말고 이 땅 가격에 내가 한 80%인지 90%만 가지고도 내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장이 1층, 2층 이렇게 있고 공장 용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죠. 여기 두 필지가 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옆에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12억이 되어 있어 갖고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11억 얼마를 청구한 겁니다. 정누구가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미 개시 결정에 중소기업은행에서 12억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 2순위, 3순위, 4순위를 보면 1억 6천, 5천 뭐야?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았는데 1순위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건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재해놓고 토지만 가격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근처에 가서 이것을 임대를 줄 때 월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가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가격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감정 가격에 실질적에 걸어야 되는 가격에 80%에서 90% 내로 내가 매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아니 감정평가사는 평당 120만 원 했는데 가봤더니 공인중개사 100만 원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90만 원에 팔겠다는 생각하에 임차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10번째 물건인데 이 10번째 물건도 공장입니다. 81쪽입니다. 이번에는 화성 2024 10470입니다. 공장인데 48억이 23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의 감정 가격이 34억인데 23억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토지 감정 가격하고 약 1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억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건 낙찰 받으면 10억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한 가격이지 실질적인 거래 가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감정 가격은 믿지 않는다. 참고만 한다. 여기 1층, 2층, 1층, 2층에서 공장이 있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한 동, 두 동이 있고 땅은 네 필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한 필지는 도로고 세 필지는 공장 용지고 건물은 1층, 2층, 1층, 2층에서 건물은 두 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두 동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변에 갇힌 공장 같은 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금방 쉬워요. 파악하기가. 현황에 가서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월세가 주는 것도 얼마고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화성 장안면 보면 일반 산업단지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지역적으로나 좋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화성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죠. 도로는 이게 지분이거든요. 지분이긴 해. 도로는 지분인데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도로 경매라는 책을 썼어요. 도로 경매라는 책을 쓴 것은 도로를 낙찰받아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낙찰받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거야. 자, 그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이 여러 개가 있죠. 법이 많습니다. 민법에는 내 자산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를 만들었죠. 내 땅이죠. 그러니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다니면 돼, 안 돼? 그건 민법이야. 그건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이라 또 사용승낙을 받으면 도로를 본다고 돼 있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법에서 사용승낙에서 도로를 받으면은 그 땅은 사서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 도로인 경우는 막거나 도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도로를 사서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민법만 생각하는 거고, 건축법을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 내가 도로를 사도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된 건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건 모르고, 민법에 내 땅인데 내가 사서 내가 막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름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내가 이거를 도로 경매 책을 냈거든. 근데 이건 내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걸 바꿔가지고 재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수강생 한 분 와서 도로 경매 책을 반드시 보고 싶었는데 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고서적 한참에 가서 내가 2만 원씩에 팔았던 거를 7만 원 주고 샀대.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데 그 제목 안 바꾸고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로 안 바꾸고 도로 경매 그대로였으면 되게 잘 팔렸었는데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로 바꿔놓고 책이니까 안 팔려. 근데 사실은 도로 경매는 도로는 사면 안 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내가 책을 썼던 거거든요. 잘못 알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민법을 알지만은 건축법에서 도로를 만들 때는 막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렇게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 선생님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법을 생각해? 건축법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이 도로를 사용했냐 안 했냐를 보게끔 되면 이거 보면 이 도로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용승낙을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해줬으니까 건축허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 주인이 사용승낙 해준 걸 바꾸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건축법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집이죠. 2층이잖아. 다시 말하면 층고가 보통 공장이면 한 4m에서 4m 50대고 그렇게 단층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장이고 그 안에 오버헤드 크레인이든지 이런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창고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가 아직 안 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30몇억이라고 30몇억짜리 얼마에 사? 이렇게 덜컥 믿고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확인해볼 가격과 임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공장 자체는 건물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여기는 보게끔 되면 큰 물건이 있고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권리가 38억이고 청구한 것이 33억이다 보니까 11번째 물건입니다. 86적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투자해볼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화성인데 2024 타경 87357이죠. 여기가 땅이 3필지고 건물이 3개입니다. 땅이 3필지고 건물이 3개인데
땅 세 필지는 우리가 매각에 맞는 거고,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건물 세 개 중에서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두 개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 하나는 부서져 있어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자, 감정 가격을 보시게끔 되면 4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2억 1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땅이 임야, 대지, 대지 이렇게 돼 있죠. 세 필지입니다. 건물은 주택, 정미소, 정미소,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두 동이고 정미소가 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매각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미소는 건축물 관장이 있고 나머지 주택 두 동은 건축물 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세 필지 있죠. 한 필지는 여기 보면 요거는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야는 무시하시라고 여기 대지가 두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정미소가 있거든요. 이 정미소는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취락지구죠.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고 정미소가 요 끝에도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미소는 건축물 관장이 있고 이 집하고 이 끝에는 주택은 건축물 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장이 없는 맨 끝에 있는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 안을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빨래가 있죠. 빨래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입자는 없어요. 전입자는 없어요, 보면. 근데 제가 보면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장독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집인데 건축물 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소로 돼 있죠. 정미소가 이렇게 이게 정미소입니다. 이 정미소 왜, 어떻게 되죠? 망가졌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습니다. 정미소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철거해서 없애야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철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 주인 보고 이걸 철거하라고 하면 건물 주인이 철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철거하라고 판결문 받고 대체 집행을 해서 내가 철거를 하고 그 돈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철거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 이 주택이 또 하나 있죠. 이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기가 어렵고 땅조차도 아주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건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아까 건축물 관리장 하나가 있다 그랬죠. 하나 있는 건 뭘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죠? 이게 정미소 돼 있죠. 송누구로 돼 있죠. 근데 언제죠 이게? 1970년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축물 관리법제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예전에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인가 뭔가를 집을 허물다가 그 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를 그 건물이 쓰러져 가지고 몇 명이 그 버스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죠. 그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철거하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감리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려 해도 내 마음대로 철거를 못합니다. 건축설계사무실이랑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은 건축설계사무실에 다 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철거하는지를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건물도 철거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철거 못합니다.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누가 있죠? 이게 주인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 그럼 이 주인은 내가 보면 돌아가셨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상속자를 찾아서 건물 철거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하겠죠. 철거 안 하면 우리는 대체 집행 신청에서 내가 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체 집행 철거를 하고 그거를 물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 또 하나가 있었죠.
이 건물. 이 건물을 쓸만한 거다 보니까 이 건물은 내가 보면 그대로 우리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같은 당 주인이겠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 보고 건물 철거하고 뭐 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보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나한테 줘라. 할 수 있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무허가 건물도 매매하고 팔고 살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럼 매매하고 팔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내 거가 돼야지 내가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취득세를 내면 세금이 나온다 그랬죠. 가서 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 무허가 건물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므로써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취득세를 내고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 건물과 이 건물과 땅을 같이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그 뭐죠? 그 정미소 다 허물고 난 다음에 이 주택으로 끼워서 땅을 몇 개를 찧어서 조금 분할을 해서 대지는 얼마든지 분할해 줍니다. 해서 그쪽으로 만들고 반은 허물은 나머지 땅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땅이 실질적인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쯤 가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시라 이런 뜻입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관련해서 건물을 주인에게 또는 상속자에게 철거와 지료 판결을 하게끔 하고 그 무허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고 맨 끝에 있던 건물 있죠. 그건 내가 보기엔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허물고 해서 땅을 반으로 쪼개서 이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쪽과 나머지 쪽을 나누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을 그냥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팔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수익을 올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2번째 물건을 모시겠습니다. 의정부 2024 타경 84277의 강제경매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공장 용지가 경매로 나왔고 공장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건 진짜로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8억 4천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2억 8천까지 하락했죠. 34%로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장이 두 동이 있고 단독주택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단독주택도 공장도 건축물관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돼 있어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법상 공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법규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공장으로 돼 있죠. 하나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돼 있는 것도 뭐예요? 또 공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층, 2층으로 돼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2층 주택인데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뭐예요?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제가 보면 이 가끔가다 이제 우리 이런 걸 하게끔 되는데 저도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 종부세 내지 않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라.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걸로 건축물 관리에 바꿔라. 공장이라고 해갖고 뭐 침실이 없으려는 방법도 없고 주방이 없으려는 방법이 없거든요. 공장은 침실과 주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건축법에 있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근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창고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담당자가 그렇게 지으면서 그걸 공장을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담당자 주관해서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계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공장으로 내가 못 받으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뭐 공장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서 공장은 방에서 공장 뭐 만든다고 못할 거 없으니까 인정해 준다 하고 담당자 인정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담당자의 주관인데 허가를 낼 때 공장으로 집어넣고 공장을 해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낙찰받아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층으로 된 실질적인 주택이고 이게 뭐야? 공장인데 이게 두 동으로 돼 있는 건데 하나를 이렇게 합쳐 있더라고요. 항공사진 뭐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보면 집이 두 개를 져서 합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공장을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주택으로 돼 있고 이게 뭐예요? 공장입니다. 이게 공장이고 이것도 건축법상 뭘로 돼 있어요? 공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인데 이게 뭐가 있죠? 폐기물이 있죠.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건축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축 폐기물은 없애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만 조금 몇백만 원만 들이면 그냥 되는 건데 산업 폐기물이 그냥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건축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돈 몇백만 원 정도면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러스 구조로 해서 창고를 이렇게 지어져 있죠. 얼핏 보면 이게 한 동으로 되는데 내가 이쪽 왼쪽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쪽으로 이게 붙여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 감정평가사가 이 안에 있던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안 찍었는데 왜 안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서 이쪽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망가졌든지 폐기물이 있는지는 이런 공장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8억짜리가 2억 몇 천까지 떨어진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돈 벌게끔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심을 해보고 내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이 공장으로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감정평가사가 앞에 있는 이 공장은 사진을 찍어놓고 뒤에 있는 건 안 찍어서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해놨냐면 약간의 폐기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폐기물이 바깥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도 8억짜리에 여기에 보면 2억 얼마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공장과 창고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앞에 거 싹 치워버리고 이거는 조금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칠이락도 깨끗이 해서 정리만 딱 하고 해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월세 주는데 문제가 없고 왜? 이 주택까지 같이 끼워서 월세를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 이것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8억이라는 것이 2억 얼마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가성비 쪽으로 좋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좋다고 그랬더니 또 가서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뜨렸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확인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주택은 깨끗하죠. 13번째 물건이거든요. 이 13번째 물건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의 토지 투자를 위한 안내해가지고 보도자료에서 이게 6월 24일 날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허용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림지역에 토지를 권하는 것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데 이번에 제가 심사숙고 해봐서 이것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돼 있죠. 여기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1. 그 다음에 2는 뭐가 돼 있죠? 2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 어떤 농림지역도 이건 다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법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짓게 할 수도 있고 못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보게끔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대한민국 어떤 농림지역에도 뭐는 질 수 있어? 단독주택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300명 미만의 대지를 만들어서 건물 주택을 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농림지역에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떤 농림지역에도 뭐는 질 수 있어? 창고인데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농림을 위한 임업을 위한 수산업을 위한 창고는 질 수 있고 일반 창고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 말고 뭘 봐야 되죠? 조례에 의해서 질 수 있는 거. 조례에 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질 수가 있죠. 이거는 무조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장이 질 수 있고 못 질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연천군이거든요. 지금 사는 거는. 그러니까 연천군 지역 계획 조례 보면은 도시계획 조례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갖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가 있죠? 나목,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아목, 자목, 나목, 더목, 러목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질 수 있고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러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나목만 질 수 있고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러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렇게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낙찰 받으면 제가 뭐를 질 수 있는 걸 봤거든요. 용도별 건축물 종류 해갖고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아까 나목 질 수 있다 그랬죠. 일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이 뭐죠?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음료차 이런 거는데 얼마 미만인가? 300제곱미터 미만. 한 30평 아닌가? 100평. 100평 안 돼. 한 90평. 90평 정도의 휴게 음식점은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아까 이걸 제외한다 그랬죠.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러목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라목, 차목, 카목, 타목, 아목, 허목, 버목 그러니까 제외한 거 빼놓고 질 수 있는 거를 보면 뭘 질 수 있죠? 서점, 그 다음에 동물병원, 그 다음에 뭐? 학원,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거 질 수 있죠. 주문 배송시설 이런 거 질 수가 있죠. 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고른 겁니다. 왜 골랐느냐? 농림지역인데 4차선 대로변 옆에서 한 40-50m 들어오고 2차선 옆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지역이지만은 중개사무소나 제과점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이런 것이 대로변 옆에를 질 수 있다고 할 때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우리가 기피하는데 대로변 옆에 있어도 농림지역이라 또 이런 거를 질 수 있을 때는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얼마짜리가 3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농림지역이라도 이런 거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림지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농림지역을 하나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뭐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연천군이기 때문에 제가 연천군 조례를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 이거 용인일 수도 있고 뭐 안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가 있을 때 거기에 조례를 다시 들어가서 거기선 뭘 지을 수 있는가를 보고 그런 걸 지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네가 농림지역이지만 동네가 있고 자동차가 왕래하는 곳에는 내가 조그만 집 하나 지어놓고 하나는 사무실로 세를 준다 그러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줘도 세를 나가겠다 하면은 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가의 34%로 샀으니까 감정가의 70% 그런 거 허가를 받아서 감정가의 70%를 매도한다 그래도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지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런 정도 가격이라면 농림지역에도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고 이 4차선과 2차선 대로변 옆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농림지역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이면서 필요한 거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 제출 필요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고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죠. 소로 1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컨테이너도 있죠. 그러니까 이 대련 옆에다 보니까 이런 집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여기 보면 집도 이렇게 있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근데 내가 봤더니 이게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봤더니 내부가 이렇게 뭐 작업장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권리 분석에 보면 기준 권리가 있고 3억 2천 있고 2억 얼마를 돈을 빌려준 데 청구했는데 사실 보면 이 돈을 빌려준 데도 우리 낙찰 가격은 반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 연천군 백화점 구림역을 봤더니 뭘로 했죠? 가설 건축물로 신청을 돼 있죠. 근데 면적이 얼마죠? 18제곱미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18제곱미터만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설 건축물은 내가 보면 되지도 않고 이거 다 험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험물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보면은 제가 보면 이 가설 건축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가설 건축물 이거는 건축법상 정식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고 조금 떨어지면 4차선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배수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설 건축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하라고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는 데든지 배수로 설치가 없는 데는 반드시 가설 건축물이라도 정식 건축을 허물는 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할 때는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설 건축물도. 근데 이거는 대로변 옆에 있으니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필요도 없고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올 필요 없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을 신청해도 도로나 배수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은 뭐냐면 채무자가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여기가 2차선 대로변 옆이거든요. 2차선 대로변인데 왼쪽으로 한 3, 40m 가게끔 되면 4차선 대로변이에요. 그러니까 4차선을 가면서도 보일 수 있고 거기서 바로 2차선이니까 여기 땅서부터는 요 앞에까지는 이 땅 앞에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고 요 뒤로 들어가는 데서부터는 2차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그 4차선 대로변 옆에 농림지역이고 연천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34%를 하락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면 이런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신청해도 되거든요. 연금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농림지역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투자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서류로 보고 감정평가사 하는 거를 내용을 보고 로드뷰를 보고 항공사진을 보고 제가 판단한 것이지 현장까지는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게 다른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감정 가격, 현황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자가 누군가거든요. 점유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결정하고 입찰을 결정하면서 가격도 같이 결정을 하시면은 무리하지 않고 마음을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하신다면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끝내고 다음번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 두 번째 주 금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그대로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는데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날 뭐 연휴에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이게 교재를 놓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교재 없이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든지 오시다가 못 오실 때는 아니면 메일로 보내달라면 자기 프린터에서 뽑아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들을 때 내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재를 보내주면 교재를 가지고 먼저 자기 본인이 다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제 강의를 들어야지 빨리빨리 이해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월 10일 날 두 번째 금요일 날 다시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